오늘 저는 사실 여기서 여기 여러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글쎄요 그냥 평신도예요. 되게 목회자님이거나 뭐 좀 장로님 뭐 여러분 계신데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 인문학도로서 평소에 제가 루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한 부분이랄까, 또 같은 인문학도 같은 또 영문학자, 물론 이제 교훈 좀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세대는 다르지만은 항상 존경과 경탄을 맞이 않는 루이스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가지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 제 말은 상당히 좀 이렇게 실론적인 거예요. 개설적인 문제제기 정도의 끝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 그냥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한번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정도고, 또 이 글이 오늘 발표할 제 글이 제 개인적인 상당히 사적인 그런 판단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 글에 인용이 많습니다. 사실 루이스도 인용 애호자였어요. 인용을 굉장히 즐겼어요. 저도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 의견이나 이런 거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좀 줄이고 루이스의 글과 말을 가능한 많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가 제 주장을 뭐 이렇게 내세우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루이스의 인문학적 비전이랄까 뭐 이런 문학 역사 철학에 관한 것이 이제 어떻게 그의 삶에 또는 하나의 기록 변종론자로서 어떻게 변신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뭐 그런 걸 잠깐 들여다보는 뭐 그런 정도 시간. 물론적으로 큰 기대하지 마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워밍업으로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인용 중독자입니다. 저는 어떤 글을 쓸 때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 말은 줄이고. 근데 거기 제가 가져온 발표문하고 페이지가 상당히 달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 거기 여러분 가진 자료의 9쪽 맨 위 셋째 줄부터 나오는 거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그 앞에 한글 요약은 그냥 뭐 빼셔도 되고, 여기가 제가 긴 세 개의 인용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제 주로 한 건데, 가져온 건데, 이제 제가 뽑은 구절을 보면, 전체적으로 루이스가 인문학에 대해서 특히, 문학, 역사, 철학, 소위 문사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물론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읽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바라는 바 두 가지 종류의 대화는 거의 완전할 정도로 상상력 넘치는 대화나 거의 완전할 정도로 이성적인 대화였다. 여기서 딱 보면 어린 시절부터 루이스가 상상력과 이성, 합리주의, 이성, 논리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용도 좀 길지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조금 첫 부분 좀 읽으면 내 상상의 삶은 이상과 같았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자리에 지적인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적인 삶과 지적인 삶 두 개 항상 같이 있다 그런 얘기죠. 내 정신을 이루고 있었던 이 두 반구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쪽에는 시와 신화의 다도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얄팍한 합리주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두 개의 동인, 자기 사유화라든지 루이스의 사유의 두 개의 큰 기둥 동인은
항상 상상과 지성 뭐 이런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나 끼워 넣는 건 뭐 제가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루이스의 그 저작이 드러나는 게 이제 역사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 그에 대한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하여튼 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다 그 단서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제가 그냥 뽑았는데 경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경험 이제 하나 역사의 경험. 우리가 역사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실제 살면서 이뤘던 인간들의 어떤 경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걸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 중요한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전체 제사 세 편을 보시면 어린 시절부터 루이스가 상당히 문학과 그렇죠. 문학적 비준이나 상상력과 역사적 의식, 역사 의식, 그다음에 어떤 철학적 논증, 논고, 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한 과정이 예기치 못한 기쁨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는 건 많겠지만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평소에 그 관심을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이스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다면체적인 단순한 신학자도 아니고 단순한 영문학자도 아니고 단순한 그냥 뭐 소설가나 시인도 아니고 단순한 대중연설가도 아니고 다양한 그런 정체성들이 합쳐진 상당히 대단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아주 굉장히 복합적 정체성, 다면체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폭이 넓고 뭐 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넓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문제 의식의 출발은 거기입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왔는데 그 첫 문단이 제가 뭐 쭉 다양한 루이스의 이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그쪽 아래 조금 고som 좀 읽겠습니다. 필자에게는 루이스의 이러한 탁월한 다면체적 복합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에 대해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서구 인문학적 전통에서 서염에 훈련받고 교육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잠정적인 가설 및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연구해보자, 생각해보자. 루이스는 원어로 그리스 로마 문학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히라버고 라틴어를 그냥 줄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서구어 중에 뭐 영어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어, 이태리어, 독일어가 제일 좀 실력이 딸렸나 봐요. 사전 보면서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도 상당히 고전, 우린 되게 현대 영어밖에 모르는데 이분이 뭐 전공 자체가 중세 르네상스이기도 하지만은 고대 영어부터 중세 일기까지 우리 지금 한국 고전 잘 못 읽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훈련한 사람만 읽잖아요. 거기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원어로 뭐 그리스 로마 문학을 대부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요 유럽어로 다 읽고 그런 고전 문학과 서양 문학, 영문학, 고전부터 중세 영문학, 근대 영문학까지 그냥 굉장히 다양하게 읽은 상당히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 관한 이분이 사실은 주요 영문학자로서 중세 르네상스 학자로서의 주요 저작은 거의 문학사입니다. 문학사, 중세 르네상스 영문학사에 관한 게 이분이 이제 원래 본직이 옥스퍼드에서 그랬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우리는 대개 다 교수지만
그죠? 그죠? 그렇지만 영국은 교수는 학과에 한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큰 과는 좀 몇 명이 있지만, 교수는 정말, 진짜, 정말 교수죠. 그 밑에 다른 이름으로 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교수하면 상당한 그 권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양쪽에서, 물론 옥스퍼드에서는 교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식으로 교수를 초빙을 해서 교수를 했죠. 그래서 그 문학사가입니다. 사실 문학사가, 문학의 역사.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영문학 총소 중에서 거의 700쪽에 가까운 그 16세기 영문학사를 갖다 썼고요. 뭐 등등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철학적인 훈련, 논증, 토론, 이런 변증술, 이런 것을 아주 대학 다닐 때, 그 전에 이제 그 가정교사 선생님한테 배울 때부터 대학 들어가서도 그런 토론 클럽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독교 교리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끝까지 토론을 벌려서 그냥 끝장을 내는 그런 식의 아주 정말 철저한 일종의 그 논리 훈련이랄까요? 논쟁 훈련이랄까? 그런 게 철저한 아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그렇고 역사학적인 의식이라든지 비전, 이 철학적인 훈련, 혹독한 훈련,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문사철이 하나의 그 어떤 통합된 감수성으로 이제 꽃피운 것이 이제 그것이 나중에 기독 변증론하고 연결이 되고 뭐 그의 인생 뭐 전반에 가서 그 바탕이 저는 이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다. 그 얘기를 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거기 그 10쪽 중간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자기가 그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루이스는 여러 그 기숙학교를 다녔어요. 기숙학교를 다녔고 그 당시는 되게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독선생을 모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루이스도 뭐 집안이 아버지가 변호사고 그래서 뭐 괜찮은 편이었고 하여튼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죠. 그 중에서 특히 얘기치 못한 기쁨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기에 가장 영향을 준 두 선생님이 계세요. 수무기 선생님과 커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10쪽 중간 인용문에 나옵니다. 시간은 있지는 않겠는데. 스무기 선생님으로서는 문학에 관한 문학 읽는 법, 언어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렇게 꼼꼼히 읽기, 어떤 문학에서 어떤 언어는 문학의 토대니까요. 그 문학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뜻을 또 찾아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독법, 문학 읽는 법을 배웠어요. 참 중요한 자산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아. 우리는 그냥 대중교육을 해서 그냥 입시교육을 해서 다 그냥 자습서에 있는 거 그대로 외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학이 이제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커크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더 이제 자기는 두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이분에게 철저하게 이 철학 훈련, 논리 훈련, 그다음에 고전어, 그리스어, 히라버고, 라틴어에 대한 교육받고,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굉장한 그 기초를 이게 닦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부터 조금씩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저는 아까도 여러분 인용을 많이 이제 하는 인용 중독자라고 그랬는데 거기 각 부분에서도 또 인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10쪽 아래 보시면 나옵니다. 그건 좀 읽어보겠어요. 나는 담임 선생님에게 문학의 광의에 대해 배우면서 약간씩 동요되기 시작했다. 남들도 나처럼 문학에서 엄청난 천상의 행복을 맛본 적이 있으며 그 아름다움에 취해 본 적이 있다는 위험한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문학에서 엄청난 천상의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영문학을 뭐 한 40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사실 즐기지 못했어요. 그게 후회가 돼요. 그러면 학자의 저주인데 그게 작품은 못 즐기고 그냥 무슨 논문거리 없나 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뭐 이거저거 보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작품을 읽고 텍스트를 즐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학을 향수하는 건데 그게 아이러니죠. 역설이고 문학 교수가 문학을 향수하지 못하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평신도가 성경이 있는 게 좋지 학자들이 보면 매일 그냥 뭐 그죠?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기 아름다움에 취해 본 적이 있다는 위험한 비밀 이것도 위험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여러분 뭐 루이스의 글 이상하게 너무 루이스 예찬으로 기우는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저 같은 천학 비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이 수사에 관한 교육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이분 글 쓰는 거는 특히 제가 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수의 그 비유법, 수사법, 레토릭 이걸 배우기 때문에 말할 때나 글 쓸 때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저희 수사학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그거만 읽어도 그러고 끝나도 되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인이자 비평가로서 콜린즈가 말한 바 고급의 의미의 상상에 매우 큰 가치를 두고 있었으므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의 공상과 상상을 구분할 일뿐 아니라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상상에 관한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 그런 얘기죠. 이제 여기서 콜리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낭만주의 시대 가장 낭만주의 이론가로서 워즈워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이분의 글 중에서 상상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낭만주의 이론의 핵심을 꿰뚫는 이론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상상하고 공상을 비교했는데 상상은 뭐냐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내는 힘. 그게 이제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상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합쳐놓는 거. 그걸 갖다 변형시켜서 전혀 새로운 거로 이렇게 재탄생시키는 게 상상력이고, 이제 공상은 그냥 팬시, 그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걸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고 분리해놓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상상력이 문학적 상상력, 문학 창조적 상상력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 그거에 대한 완전히 세례를 받은 거죠, 당연히. 루이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쪽 밑에 보면, 루이스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책이 엄청 많았대요.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면 전기나 아시겠지만, 책도매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방의 책. 거실, 서재, 뭐, 침실, 뭐, 화장실까지. 그런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11쪽도 보면 벌써 6살, 8살 사이에 11쪽 첫 번째 인용도 보면 상상의 세계에 빠져서 다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렸을 때 아주 이게 상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여기 북아일랜드 아주 그 분위기가 상당히 영국도 그렇지만은 상상에 빠지기 쉬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산하기도 하고, 또 화창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이렇게 쉽게 이 상상의 세계에 빠지는. 그래서 지금 내 관점에서 볼 때 그 상상의 경험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다음 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11쪽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배웠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간 바로 밑에 루이스는 옥스퍼드대 유니버시티 칼리지 입학하기 전엔 1916년 봄에 일생의 방향을 결정짓은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스의 판타스티스를 읽게 되었다. 이게 이제 루이스가 본인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은
어떤 그 상상문학, 나중에 이제 뭐 나니아 일대기도 쓰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데,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어떤 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직접 46년에 조지 맥도날드 사화집 엔솔로지를 직접 자기가 편찬해서 출판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로맨스와 상상문학이 우리 모두가 사는 성스럽고 마술적이고 전율적이고 황홀한 실제인 진짜 우주의 특질로 판명되었다고. 이때부터 일생 동안 루이스는 현실 너머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비전문학, 좀 이상하네요. 열광하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적인 생각은 비전적입니다. 비전문학, 죄송합니다. 비전문학입니다. 비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다시 믿게 되는 계기로 연결되는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실은 그 긴 또 인용이 11쪽 밑에 나오는데 그건 다 읽을 수 없고요. 그 밑에서 인용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날 밤 나의 상상력은 어떤 의미에서 세를 받았다. 이 구절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판타스티스의 책을 읽고 내 상상력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상상력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대변신, 변화의 충격이랄까 그런 걸 이제 느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밑에는 이제 뭐 오래 걸려서 여러 가지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세례였다. 그 다음에 그 맥도날드의 구절, 사실은 제가 맥도날드 책을 구해서 읽었어야 되는데 아직 읽지 못했어요. 다음에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더 이제 루이스가 맥도날드 왜 그렇게 심취하고 완전히 거기에 빠졌는지 더 이제 드러나겠죠. 제가 이렇게 이것도 단계를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12쪽 맨 위에 인용 맨 위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을 만한 이론을 찾아낸 후에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말은 여러 치료법을 연구해서 하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약을 한쪽에 미뤄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고, 또 인용의 마지막 부분 보면 진실하지 못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론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삶에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론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맥도날드의 설교 중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루이스는 이제 문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루이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맥도날드 얘기 좀 했고, 그 다음에 체스터틴이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거기 이제 인용문에, 12쪽 중간에는 인용문에 본인이 다 물론 얘기한 건데, 또 세뮤엘 존슨 18세기에 세뮤엘 존슨은 거의 나의 유일한 영적 스승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세뮤엘 존슨 잘 모르시겠지만은 18세기 아주 비공주의 시대 아주 영국의 대문인이고, 물론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스펜서, 자기 전공 분야 밀턴 이 사람이었고요. 또 고대 작가 중에서는 플라톤, 아이스킬로스, 베르겔리우스 이런 사람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폭넓은 독서를 했지만 꼭 몇 사람은 찝으라면 이렇게 찝어서 설명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루이스는 사실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시인으로 출세할 생각이었어요. 위대한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후 이제 다시 부상당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으로 복학한 후에 시집을 냈어요. 속박된 영혼들 서정 시집, 이제 한 40여 편의 시집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시 몇 편을 갖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때 루이스의 시의 경향은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모더니즘 시, 이를테면 파운드라든지 T.S. 엘리엇 같은 모더니즘 시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을 써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고 거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백이라는 시도
거기 이제 그 12쪽 맨 마지막 인용인데 거기 시에서 밑에서 세 번째 분 수술대 위에서 마비된 환자를 보기 위하여 이건 이제 그 엘리어트의 그 시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제 자기는 도저히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 너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은근히 이제 엘리어트의 그 모더니즘 식품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진화론 참가 이것도 그 당시 진화론을 이제 반대하는 너무 진화 약간 저 풍자적으로 쓴 거죠. 반어법으로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는 이제 홍종락 선생님이 번역하신 건데 그 13쪽 밑에 사랑은 눈물처럼 따스한 것 해가지고 사랑의 두 가지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복학해가지고 이제 14쪽 위에 첫 문단 마틀렛 독해라는 곳에 참여해가지고 이게 독해입니다. 독해.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작품 읽고 토론하는 독해인데 거기 곧 회장도 되고 나중에 그랬는데 여기서 발표한 이제 문학에 관한 굉장히 열정적인 글들이 많이 여기서 발표됐어요. 젊은 시절인데 이거죠. 이때 생각이 거의 일생 동안 이게 유지된다고 그래요. 제가 뭐 꼼꼼히 그걸 다 차트로 도표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14쪽 중간에 보면 루이스는 이렇게 바쁘게 지면서도 26년에 그 필명으로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필명으로 했죠. 서사 시집 다이머라는 그 시집을 썼습니다. 출간했어요. 그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필명 펜네임이죠. 클라이브 해밀턴. 루이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요 서사 이건 서사시예요. 그리고 사실 루이스는 그 낭만주의적인 어떤 서정시 전통보다는 다시 서사시의 전통을 좀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사시에 관한 이제 그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이건 서사시집이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이머라는 시집은. 근데 이것도 그렇게 뭐 큰 반향은 뭐 이렇게 몇몇 비평가는 뭐 그냥 좀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하여간 이때 자기가 느낀 게 있겠죠. 그렇죠? 시는 포기했어요. 시인 되는 건 완전히 포기하고 교수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산문 작가로서 나가야 되겠다. 굉장히 또 중대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14쪽 아래도 보면은 순례자의 기형이라는 그 어떤 책에도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성과 낭만주의 부제가 아주 이성과 낭만주의라는 그리고 이무렵에 또 그 첫 공상 과학 소설도 하나 썼고요. 조용한 행성 밖에서라는 것도 이때 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시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서서히 학자와 이제 어떤 산문 작가로서 이렇게 변신하는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4쪽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루이스는 문학적 상상력을 우리 존재의 거대한 확장으로 본다. 문학적 상상력을 상당히 중시한 거죠. 상상력을 통해 우리 존재의 확장과 만난다. 문학의 기능은 자아에서 벗어나 타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생각이죠. 제 생각에 이건 아마 루이스가 좋아했던 낭만주의 시인 퍼시 비쉬 셸리의 또 영향인 것 같고 상당히 루이스는 반골 정신이 강했어요. 아까도 뭐 엘리어트에 저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그 당시에는 셸리가 상당히 홀대를 받았어요. 키츠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영문학 낭만주의 시인들 중에서 뭐 셸리는 참 너무 난해하고 그냥 구체성이 없고 정말 구름 잡는 얘기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또 사회개혁 세상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루이스가.
루이스 말에 따르면 자기는 아주 타고난 방골이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 한번 이제, 그러니까 루이스 셸리 다 싫어하니까 셸리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그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14쪽 맨 아래. 문학 비평에서의 실험이라는 그 글에 나오는 그 말인데, 위대한 작품을 읽고 난 뒤에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가 내가 벗어났다는 느낌이다. 혹은 다른 사람의 관점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느낌이다. 윤리적인 영역에서 판단이나 자신의 모든 행동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경쟁적인 특이성을 초월코자 하는 것이다. 그가 생명을 저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와 같은 오래된 역사를 말이다. 그래서 타자되기다 이거죠. 문학인으로서 상상의 것에서 우리가 자기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동물 되기, 뭐 여인 되기, 여성 되기, 남성은 여성 되기, 여성은 또 남성 되기, 노예 되기, 뭐 여러분죠, 새 되기, 뭐 물고기 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지사지 이렇게 문학 읽는 거에 상상력의 효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아를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 타자, 뭐 자연물뿐만 아니라 인간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돼보는 타자 되기. 그걸 이제 이 상상력의 아주 특별한 기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야기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15쪽 중간에 보면 또 인용이 또 나옵니다. 위대한 문학을 읽을 때 나는 수천 자아를 가지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자기가 해체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타자 되기를 통해서 다른 타자가 되면서도 내 자신으로 남는다. 그리스 시에 나오는 밤하늘처럼 나는 무수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자는 여전히 바로 나 자신이다. 참배 속에서, 사랑 속에서, 윤리적인 행위 속에서, 삶 속에서, 암 속에서처럼 바로 여기서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한다. 그리고 나는 이때처럼 더 이상 나 자신이 된 적이 없다. 이게 또 상당히 타자 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자기스러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문학의 상상력의 기능이고 이야기의 기능이고 시적 상상력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고 15쪽 마지막, 제가 지금 오늘 나눠준 이 자료집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원래 이걸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뭐 어떤 거는 막 그래서 막 띄고 그러는데요. 그 밑에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5쪽. 루이스는 그렇다고 해서 루이스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이고 그렇지만은 문학적인 겸손을 넘어서 문학은 천재적인 시인 작가들의 독창적인 창조물이라는 생각까지도 거부했어요. 낭만주의 시대 주요한 문학 이론 중에 하나가 천재적인 시인이나 작가의 독창적인 여태까지 세상에 없었던 그것을 창작해내는 그런 힘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개인의 천재성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력 외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저 그냥 고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성인이라든지, 그죠? 사도라든지, 또는 뭐 스승이라든지, 또는 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모방, 예수 닮기, imitation of Jesus Christ,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나 절대적인 존재나 거기에서부터 반사돼서 나오는 거지, 자기가 실제로 빛을 발하는 등자는 아니라는 거죠. 거울이지, 우리는 거울일 뿐이지 램프는 아니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상상력을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그죠? 개인의 시인이나 작가의 개인의 독창적인 창조력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의식과 두 번에 이제 16쪽 위에 드디어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빨리. 역사, 지금까지는 문학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역사에 관한 역사 의식, 그리고 고전의 가치, 과거의 중요성, 뭐 이런 거. 어려서부터 아주
거기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인용. 이렇게 해서 나는 중세 기사 이야기를 쓰는 일에서 역사 편찬 작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나는 동물 왕국의 전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실 이런 거를 또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본인이 다 한 얘기지만은 역사에 관한, 과거에 관한, 지나간 일에 관한 그거의 중요성이랄까, 그거에 대한 저는 그걸 역사 의식 또는 역사적 상상력이랄까, 그런 걸 이제 용어를 붙였는데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중간 16쪽 중간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이스는 좀 읽겠습니다. 루이스는 영문학자로서 초기부터 서양 문학사와 영국 문학사의 상호 관련 맥락에서 문학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학술 저서인 사랑의 알레고리, 중세 전통 연구, 1930년. 이것이 이분의 출세작이, 학자로서의 아주 전 세계 이름을 알리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저작이죠. 1930년에 나온 알레고리 오브 러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책은 1세기부터 16세기 유럽 궁정의 사랑의 역사적 과정을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상에 관해서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양의 유럽의 궁정에서의 어떤 연애시, 연애문학, 사랑의 문학을 연구할 때 역사적 과정과 발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온전히 그 장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중간에 또 역사적 상상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요. 루이스의 말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학 연구할 때 역사 의식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경 연구 모든 면에서 이제 그것이 심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쪽 마지막 문단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4년에 또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총서 중에 하나, 거의 700쪽에 가까운 16세기 영문학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썼어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나온 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 거기 17쪽에 위에서 한 5째 줄만 좀 읽겠습니다. 인용입니다. 16세기 말에 이르자 예기치 않은 일이 나왔다. 놀랍도록 갑작스럽게 영문학은 부상하였다. 판타지, 기상, 역설, 색깔, 운율이 돌아왔다. 젊음도 돌아왔다. 이상적 사랑과 이상적 전쟁에 대한 섬세한 열정이 다시 일어났다. 시드니, 스펜서, 셰익스피어, 후커, 거의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었다. 이전 시대의 영문학사의 어떤 것도 예리한 관찰자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시대를 논하면서 영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여기 이제 셰익스피어라든지 이제 스펜서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기운, 영문학사의 새로운 어떤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간파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구절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 시대 전체를 조망하는 영문학사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또 그다음 것은 1955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과에서 루이스를 초대했어요. 교수로 초대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캠퍼스 팔러틱스도 있고 그죠? 교수가 못 됐어요. 그리고 대개 연구에서 교수 되려면 그냥 쭉 올라가서 교수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되게 딴 데 가서 이제 좀 업적을 내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은 그래야 되지. 처음부터 그냥 그 자리에서 쭉쭉 올라가서 교수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국은 무조건 시간만 되면 대충 올라가죠. 요새는 그 조금 어려워졌지만 저는 근데 그걸 피해서 퇴임을 했기 때문에 젊은 교수들이 그런데 이때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약죠, 그죠? 교수도 되고 남을 뿐인데 옥스퍼드에서는 그 자체의 여러 가지 이제 팔라틱스니 이런 것 때문에 인적 관계 때문에 교수가 안 되니까 딱 정말 프로페서 오브 미디벌 앤드 르네상스 리터처 해가지고 그 정식 타이틀을 주고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가야죠, 뭐죠? 물론 이제 이사는 안 갔대요.
자기가 살던 집 그냥 놔두고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도 방은 있었겠죠. 그때 취임연설이 이제 시대의 기술에 대하라는 그걸 이제 취임연설인데 이게 상당히 또 상당히 강조되는 이분의 역사 의식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기죠. 그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 17쪽 중간. 변화는 결코 완전하지 않고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어떤 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변화는 언제나 다시 또 시작된다. 그리고 어떤 것은 새롭지 않다. 변화는 언제나 어느 정도 예측되거나 준비된다. 이음새가 없고 형태없는 변화 속에 지속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역사가로서 시대 구분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모든 시대 구분은 어느 정도 우리 자료들을 왜곡시킨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소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시대 구분을 택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사이에 거대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그 구분을 두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문제를 최대한 의식하면서 다루어 실제로 연구에서 거대한 구분은 없다. 역사에서는 지리학에서처럼 하나 해안선이나 분수령과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는 극별하게 이렇게 반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 속에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를 암흑의 시대다. 르네상스는 새로운 무슨 그죠? 인간성을 새로 탄생시키고 개발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중세는 암흑 시대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중세의 연장이 르네상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중세 그 이전에 또 이렇게 저기 연장이겠죠. 그래서 결국 루이스는 문학사에서 잠정적인 전제는 에서의 전제는 구분이나 단절은 없고 변화 속에 지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17쪽의 마지막 그 인용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연구가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대. 나는 죽은 시대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대해 향수에 빠지거나 노예가 될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본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진실로 현재로부터 우리 자신의 시장의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과거를 연구해야 현재 우리를 이렇게 빠져 있는 어떤 그 망상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과거 연구가 과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나는 어떤 사람들도 역사가들보다 과거에 뇌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비역사적인 사람들은 비교적 최근 과거의 노예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적절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케임브리지 대학 문학 교수 취임 연설인 이 책에서 한 가지 주장하고 한 가지 이제 어떤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쪽에 맨 밑에 18쪽에 이르는 그 인용을 했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루이스는 중세 르네상스 학자로서 언어와 텍스트에 관한 깊이를 이해가진 문헌학자, 필롤로지. 이제 이게 굉장히 죄가 깊었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만 들면 사실 문학과 신학의 토대는 언어 아닙니까? 언어와의 싸움이거든요. 언어는 우리 존재의 감옥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항상 언어하고 싸워야 돼. 특히 신학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언어와의 싸움. 우리는 언어 속에 언어라는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게 문헌학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발간한 책이 60년에 어휘 연결하는 Studies in Words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중요한 영어 단어 한 20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그 단어에 대한 역사를 쭉 이렇게 탐구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것이 어디서 생기고 어원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텍스트에서 어떤 수를 따서 하고 뜻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쭉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다. 가령 이제 여기 제가 좀 프리덤, 자유.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자유, 리버티 그런 걸 우린 지금 현재 의미로 알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그 의미 변천 과정까지 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 변천을 우리가 꿰뚫어야 사실 그 과거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밀튼의 뭐 시를 읽을 때 그때 지금 영어 사전 나오는 단어들만 가지고 읽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요행이 뭐 비슷한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 언어 이 단어에도 다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돼야 진정한 독해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18쪽에 밑에 역사적 방법을, 문학작품이 있는데 역사적 방법을 필수라는 것에 대한 또 설명이 신락원 서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서문이라는 책에. 그래서 또 홍정락 선생이 번역하신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락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다 읽을 시간 없고 그 서사시 전통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 서사시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신락원 뚝 끄다 놓고 그냥 뭐 사전 찾아서 읽는다. 그건 진정한 독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 방법이 이제 개입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그 서사시 전통, 서구에 있어서 서사시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최초의 서양의 기독교 서사시인 밀턴의 신락원을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턴의 전기 읽는 것만큼 서사시 전통을 이해하는 게 밀턴의 신락원 기독교 대서사시를 읽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전기 읽는 것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서사시를 모르고 읽으면 전혀 감 못 잡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생략하고요. 거기 19쪽에 맨 밑에 보면, 맨 마지막 문단 보면, 루이스의 이 글에서 중간에 복잡한 원인은 다 제치고 주장의 핵심을 논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역사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심판의 죽으로 하여 뚜렷하게 구성이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빼난 신의 계시이며 다른 모든 계시를 포함하는 계시, 하나님의 역사만이 진정한 역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에 제가 다 생략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0쪽에도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들을 근원적 역사, 일처적 역사, 참 역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20쪽에 첫 번째 인용에서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면 구하는 자는 그 역사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해석을 얻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간 역사 속에 계시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어서 20쪽의 철학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요. 지금 한 10분 남았죠? 여기도 이 소 주제 밑에 또 인용을 또 했습니다. 2개. 역시 또, 예기치 못한 기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크 선생님한테 철저한 논리 훈련, 변증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 만약 인간이 완전한 논리적인 실체가 될 수 있다면 커크 선생님의 거기에 가장 근접한 뿔 것일 겁니다. 아마 조금 늦게 태어났으면 논리 실증주의자가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가 나왔죠. 커크 선생님보다. 진실을 발견하거나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인간이 성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생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별 생각 없이 쓴 쓴 말도 논평의 불씨가 되었다.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주 아까도 반복해서 상당한 철학 훈련을,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얘기 못했지만 루이스가 철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철학과의 장학금이 없었어요. 단 하나, 영문과의 장학금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문학을 했는데 나중에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편지한 거 보면, 아버지 제가 철학 못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철학 깊은 그 사유에 늪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문학으로 와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철학과에서 또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과목도 많이 들었겠죠.
소문도 났을 거고 철학 토론 클럽에 가서도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철학 과목은 가르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면 그만 봐도 철학에 대한 관심, 논증에 관심, 뭐 이성적인 뭐 이런 사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루이스의 많은 그 기독 변증서들이 그분이 이제 신학자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논박할 수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완전 부장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철학을 자기가 철저하게 공부한 역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예문도 보면 나는 과학자가 될 수 없었어도 상상에 충동 못지않게 과학적 충동을 가지고 있었고 뭐 추론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1쪽에 인용을 보면 자화자찬 같지만 결국 나는 만만치 않은 스파링 파트너가 됐다. 논쟁할 때 굉장히 논쟁을 즐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도 막 같이 막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모험을 오랫동안 지적해온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은 너 명징해야 되고 그죠? 어떤 질문이라도 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된다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오히려 야, 너 너무하다 뭐 이런 너 너무 세밀하다 그러고 주의를 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인문학도로서 학자로서 많은 이제 다양한 저작, 학술 저작, 또 소설 그죠, 시집, 또 대중 연설, 방송, 그다음에 뭐 대중을 위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변증서 뭐 꽤 많이 썼잖아요. 우리의 감동을 준 그런 걸 쓰는 바탕에 말하자면 이러한 그 인문학적 소양, 문사철의 어떤 토대, 상상력과 역사적 의식과 이 논리와 이런 변증 그런 힘 그것이 다 용해돼서 하나의 그 통합적 감성으로 작용을 해서 꽃을 피웠다. 뭐 그런 얘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가요. 왜냐하면 루이스의 글을 읽으려면 또 그 사람 뭐 책을 뭐 한두 권 쓴 게 아니잖아요. 수십 권을 썼는데 그걸 다 읽을 수도 없고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 읽을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루이스 전공하는 학자도 아니고 꼭 읽어야 될 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그 루이스의 어떤 변증서라든지 뭐 이런 걸 읽으면 훨씬 이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다고 그럴까 뭐 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럴까 뭐 그런 그러니까 아주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제가 여기 어디서 잠깐 말한 것 같은데 번역을 잘했어요. 번역의 천재. 제가 말하는 번역은 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말을 쉬운, 그죠? 쉽고 재밌고 짧게 정말 천재적인 번역가예요. 본인이 여러 군데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상하탑의 그죠? 그 고매한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교수 연구실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대중을 위해서 방송 영서를 말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그러는 게 다 그 번역을 잘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모든 개념 이야기 성경에 이런 걸 다 새로 번역한 거예요. 저기 청중이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도 저는 번역이라고 보거든요. 본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번역의 천재 딱 타겟이 되는 그 독자나 청중을 위해서 제 아무리 어려운 뭐 이런 거라도 쫙 그걸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대학에서 오래 이제 찌들다 보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인문학의 한계라는 게 여러 그 보통 독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어떤 주제든지 이렇게 좀 이해도 시키고 재밌고 이렇게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워낙 그 학술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잘 못해요. 변신이 어려워요. 근데
루이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그 번역을 잘 했습니다. 한 5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텍스트는 무시하고 나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컨대 루이스는 이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철학 거기 22쪽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든지 22쪽 3분의 1 아래, 3분의 2 아래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 기적들, 네 가지 사랑 등 여러 신화적이고 변증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변증론적인 철학적인 특징들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 폐지이죠. The Abolition of Man이라는 43년에 나온 책. 이것도 이제 대중을 위한 그저 연설문을 모은 건데 이게 가장 철학적인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뭘 좀 이게 쭉 뭐 23쪽 다 그거 설명한 건데요. 요컨대 그러니까 이 인간 폐지라는 것이 인간이 절대적인 기준, 가치, 그걸 도라고 표현했어요. 타오, 웨이, 영어로는 대문자로 WAY, 이게 이제 길도자.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치,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것이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거에 뿌리고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신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 보면 23쪽 중간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상대주의라든지 주관주의가, 이 현대 상대주의와 주관주의가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주의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루이스는 이론주의하고, 이론주의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다원주의가 아니고, 절대주의를 또 주장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균형적인 인간적 가슴이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머리, 지성, 배, 본능, 중간에서 이어지는 가슴이 필요한 역할이 중요하다. 가슴이 필요한, 가슴 없는 인간, 가슴 없는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이 가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와 이 창자를 이어주는 중간에 가슴이 있어요. 따로는 머리하고 창자가,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창자는 이제 본능적인 거죠. 그렇죠? 뭐 배고픔이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근데 그 중간에 그 가슴 부분이 가슴 없는 사람을 현대 교육이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가슴 있는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 루이스가 많은 가르침들, 메소포타미아서부터 중국, 인도, 인디안, 저쪽, 다 이제 해가지고 나열을 했어요. 그 책에. 특이하게, 부록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태도, 형제에 관한 거, 전쟁에 관한 거, 또 가난한 사람들의 태도, 노인들에 대한 공격,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공자나 부처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면 의심받아요. 저 친구 또 이상하게. 근데 사실 루이스가 아마 목회자였으면 못했을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학자고 그러니까 했겠죠. 루이스의 요점은 그렇게 비교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상대화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문명권과 다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좀 더 그걸 기독교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 종교학으로 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보편 본성의 법칙, 유사성,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가며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5쪽에
인용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제가 인용을 4덩어리를 했어요. 제가 좀 너무했죠, 그죠? 지 말은 없고 그냥 갖다가 따붙이기 짜집기처럼.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게 자기가 원래 루이스는 기독교 아일랜드 개신교 신자였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떠났어요.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떠나서 무신론자가 됐다가 나중에 옥스퍼드 와서 유신론자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완전히 회심했죠. 근데 이제 개신교로 하시는 건 아니고 영국 성공회 톨킨 같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굉장히 카톨릭으로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카톨릭으로 안 가고 영국 성공회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 읽어보면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나가면은 이미 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그리고 미어 크리스천이티 순전한 기독교인 거기서도 보면 새 사람이 되는 것, 뉴맨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중생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서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데 왜 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쓴 거대한 이야기, 스토리, 그랜드 스토리 그 스토리에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내 개인의 작은 short and little 스토리가 거기에 이렇게 편입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약간 결론을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5분 넘어갔네요. 이따 또 토론 시간에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